새벽 6시,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수산시장은 이미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바닷물 냄새와 함께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 곳곳에 울려 퍼지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전복.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이른 새벽부터 싱싱한 전복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 사장의 밝은 인사 소리가 시장에 메아리 치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십니다. 75세의 박할머니, 구부정한 등과 지팡이에 의지한 걸음걸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하십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시죠.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김 사장이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전복 50마리죠?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가방에서 돈을 꺼내십니다. 1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지만 주저함 없이 내미시는 모습에 김 사장은 처음엔 그저 부유한 집안의 큰 잔치 준비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수량의 전복을 사가시는 박할머니. 김 사장은 호기심이 생겨 슬쩍 물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항상 급한 듯 전복을 받아들고 서둘러 돌아가시기만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 사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할머니, 혹시 집에서 큰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김 사장에게 박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실 뿐입니다. 그냥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 사장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에 매일 전복 50마리라니 뭔가 수상하지 않나. 집에서 전복 요리 전문점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루에 40만 원씩, 한 달이면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전복에 쓰는 75세의 할머니. 김 사장의 마음속에는 점점 큰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박할머니는 이 많은 전복을 어디에 쓰시는 걸까요? 2달이 지나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신기하게만 여겼던 상인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 사장 옆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이 사장이 가장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장사해온 그는 이런 일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김 사장,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하지 않나? 매일 전복 50마리씩 사가는 게 말이 되나? 이 사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저 나이에 혼자 살면서 그렇게 많은 전복을 어디다 쓴다는 거야? 하루에 10만 원씩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데 말이야. 김 사장도 이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저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이제 석 달째 접어드니 정말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할머니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와서 말수가 적고 전복을 받자마자 서둘러 떠나는 모습이 마치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노인들을 앞세워 불법 장사를 하는 사례들을 종종 봤거든요. 김 사장은 밤잠을 설치며 이런 걱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도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혹시 밀매업자 아닐까? 아니면 무허가 식당이라도 차린 건 아닐까? 그런 나이에 매일 그렇게 많은 전복을 사서 뭘 한다는 거지? 추측성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박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큰 화제가 되었죠. 심지어 다른 구역 상인들까지 와서 박할머니를 구경하고 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 상인들 몇 명이 김 사장의 가게 앞에 모여 앉아 진지한 회의를 벌였습니다. 생선가게 이 사장, 건어물집 박 사장, 야채가게 최 사장까지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 장사로 바쁜 이들이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뭔가 불법적인 일이 분명해. 이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나이에 혼자서 그렇게 많은 전복을 매일 사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분명히 어딘가 팔고 있는 거야. 박 사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이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비싸게 넘기거나 아니면 더 큰 조직과 연결된 건지도 모르죠. 최 사장은 더 심각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조폭들과 연결된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불법 장사하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단속 피하려고 노인분들 이용하는 거 말입니다. 김 사장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박 할머니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결국 김 사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수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신고합니다. 김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할머니가 전복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는데 뭔가 이상해요. 경찰서에서는 김 사장의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노인들을 이용한 불법 사업이 늘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자세한 주소와 상황을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출동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할머니가 평소처럼 전복을 사러 오기 전에 경찰차 2대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과 베테랑 형사 1명이 내려서 김 사장에게 다가왔어요. 신고하신 분이 김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 사장은 긴장한 듯 대답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7시쯤 되면 그 할머니가 오실 거예요. 김 사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7시, 박 할머니가 평소처럼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구부정한 등으로 걸어오시는 모습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형사가 정중하게 박 할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박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경직되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매일 전복을 많이 사가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에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형사의 질문에 박 할머니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가서 확인해봐도 될까요? 형사가 다시 물었고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시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박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여러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고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경찰들은 집안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지하실이 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힘없이 대답하시며 지하실 문을 가리키셨어요.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형사가 지하실 문을 열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살아있는 전복들이 가득했어요. 수십 마리의 전복들이 수족관 벽면에 붙어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젊은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 사장도 뒤따라온 상인들도 모두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교하게 설치된 여과 시설과 산소 공급 장치까지 갖춘 전문적인 수족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육시설이었어요. 할머니, 이걸 왜? 형사가 물으려던 순간 박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시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지하실의 충격적인 광경을 본 김 사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지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젊은 경찰관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복을. 할머니, 정말 이걸 왜 기르시는 건가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만 떨굴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고 계셨을 뿐입니다. 이 사장이 뒤늦게 지하실로 내려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이게 뭔가요?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수족관 시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박 사장과 최 사장도 연이어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완전히 사업하는 수준이잖아요. 최 사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이런 걸 운영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김 사장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봐요, 형사님. 이게 바로 제가 의심했던 거예요. 분명히 불법 사업이에요. 그는 수족관 주변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시설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거예요. 할머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형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족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시설이네요. 여과장치, 산소 공급장치, 온도 조절 장치까지. 이 정도면 상당한 투자를 한 것 같은데요. 그는 박할머니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시설을 누가 만들어줬나요? 혼자서 하신 건 아니죠? 박할머니는 여전히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본 상인들은 더욱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요. 이사장이 다른 상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상적인 일이라면 왜 이렇게 말을 못하시는 거죠? 맞아요. 분명히 뒤가 구린 일이야. 박 사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런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할머니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셨을까요? 시장에서 소식을 들은 다른 상인들과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의 집 앞은 점점 구경꾼들로 북적거렸어요. 정말 대단하네. 뭔가 수상해 보여. 할머니 혼자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김 사장은 형사에게 다가가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50마리씩 사가시더니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다니. 분명히 어딘가에 팔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더 큰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노인분들을 앞세워서 불법 사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형사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박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전복들을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형사는 박할머니가 계속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 집안을 좀 더 살펴봐도 될까요? 정중하게 물으며 거실로 올라갔어요.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의자에 힘없이 앉으셨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함께 여러 장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들로 보이는 남성의 사진들이었어요. 형사는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작은 책상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죠? 형사가 두꺼운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에는 기부 내역이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장부를 펼쳐보자 놀라운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장부에는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월 1일, 전복 50마리, 사랑이 집 전달. 2월 2일, 전복 50마리, 사랑이 집 전달. 매일같이 똑같은 기록이 석 달 넘게 이어져 있었어요. 사랑이 집. 형사가 중얼거리며 장부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뒷페이지에는 사랑이 집 장애아동 보호시설이라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시설장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 사장이 궁금해서 다가와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형사는 박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랑의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여전히 눈물만 흘리실 뿐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장부를 더 넘겨보자 뒤쪽에는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함께 할머니 고마워요. 맛있는 전복. 감사합니다라는 글씨들이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어요. 일부는 한글을 겨우 익힌 듯한 어린 글씨였고 일부는 어른이 대신 써준 듯한 정갈한 글씨였습니다. 이 편지들은 뭐죠? 형사가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께 매일 보내주시는 전복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영양도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집 시설장 올림. 다른 편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민수예요. 할머니가 보내주신 전복을 먹고 키가 많이 컸어요. 선생님이 영양가가 높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형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편지들과 장부의 내용을 종합해보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박할머니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아동들에게 전복을 기부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할머니, 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에게 전복을 보내주고 계시는 건가요? 박할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더욱 많이 흘러내렸어요. 김 사장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50마리씩이라니. 너무 많지 않나요? 형사는 장부를 더 자세히 살펴보며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맨 앞장에는 아들 진호야.
내가 시작한 일을 엄마가 계속할게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년 날짜와 함께 아들의 유지를 받들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돌아가신 아들분이 이 일을 하셨던 건가요? 형사의 질문에 박할머니는 크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박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은 형사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박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우시던 박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제 아들이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형사와 김 사장, 그리고 지켜보던 상인들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진호가 살아있을 때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박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집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매주 음식도 해다주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형사는 장부를 다시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부는 아드님이 시작하신 일이었군요. 네. 진호가 그 아이들을 정말 아껴 했어요. 박할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을 보면서 전복 같은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전복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정말 좋다면서. 김 사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진호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박할머니는 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아드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설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호가 약속했던 도움이 끊겨서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한다고. 김 사장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박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호가 그렇게 아끼던 아이들인데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매일 50마리는 너무 많지 않나요? 이 사장이 여전히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50명이에요. 박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한 아이당 한 마리씩. 진호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아이들 모두가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형사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시설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민수, 영희, 철수. 50명의 아이들 이름 옆에는 각각의 특징과 좋아하는 것들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계시는 건가요? 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호가 생전에 한 명 한 명 다 소개해줬어요. 박할머니의 목소리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는 전복을 특히 좋아한다. 저 아이는 처음엔 싫어했는데 이제는 맛있게 먹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매일 해주곤 했거든요. 김 사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며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그 숭고한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김 사장의 울음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김 사장의 울음소리를 들은 다른 상인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장은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박할머니께 다가가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박 사장과 최 사장도 연이어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할머니의 진심을 몰라봤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박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해할 만했어요. 저도 말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데도 눈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계셨어요. 형사도 깊이 감동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혼자서 계속해 오시다니. 그는 장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빠짐없이 3달 넘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박할머니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었다고.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나.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할머니 같은 분을 의심하다니. 반찬가게 사장도 고개를 떨구며 자책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소문은 시장을 넘어서 동네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학원 원장들, 심지어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할머니시네. 매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위해. 며칠 후 사랑의 집에서 직접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시설장이 직접 써서 보낸 편지였어요. 박할머니께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오해했던 분들께서 이제는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편지와 함께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도 보내왔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에는 할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는 글씨들이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 편지들과 그림들을 보면서 더욱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 사장은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박할머니는 오히려 김 사장을 위로하셨습니다. 김 사장님도 나쁜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걱정해서 그런 거였을 텐데.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김 사장은 더욱 죄송해했어요. 일주일 후 사랑의 집에서 아이들 몇 명이 직접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시설 선생님과 함께 온 아이들은 박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어요.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장 상인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특히 김 사장은 이 광경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이들 중 한 명이 김 사장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할머니가 매일 사오시는 전복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이 천진난만한 아이의 말에 김 사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고 이제 모든 상인들이 박할머니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도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김 사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할머니의 숭고한 마음과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새벽까지 고민하던 김 사장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뭔가 도와야겠어. 다음 날 아침 김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할머니가 오시기 전에 다른 상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박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그 많은 부담을 지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참여하면 어떨까요? 전복 나눔 운동이라고 해서 말이에요. 상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최 사장이 손뼉을 쳤어요.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부담하면 할머니도 훨씬 편하실 거고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7시가 되어 박할머니가 평소처럼 오시자 김 사장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상의한 게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저희도 함께 참여해도 될까요? 박할머니는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혼자서 그 모든 부담을 지실 필요 없어요. 이 사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전복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복만이 아니라 다른 영양가 있는 음식들도 함께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박 사장이 제안했어요. 제가 좋은 건어물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최 사장도 나섰습니다. 저는 신선한 야채들을 보태겠어요.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박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시장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의 상인만 참여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정육점 사장님은 좋은 고기를, 과일가게 사장님은 제철 과일을,
떡집 사장님은 영양떡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사랑의 집에서는 깜짝 놀라는 연락을 해왔어요. 할머니, 요즘 아이들이 받는 음식의 양과 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해주고 있어요. 우리 진호가 아끼던 아이들이니까 다들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시장에는 사랑의 나눔 운동 현황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매일 어떤 상인이 어떤 음식을 기부했는지, 아이들에게 전달된 내용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되었어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이 현황판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할머니는 아들 진호의 사진 앞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진호야,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구나.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너를 기억하면서 내 뜻을 이어가고 있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온 시장의 사랑을 받고 있단다. 박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서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얘야, 엄마가 내 뜻대로 잘 지켜가고 있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 그날 밤 수산시장에는 따뜻한 감동이 흘렀고 내일 또 새로운 나눔이 시작될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작은 사랑이 온 동네에 큰 사랑으로 번져나간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은행 창구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창구의 젊은 은행원 박대리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어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대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기초연금 찾으러 왔습니다. 박대리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번쩍이며 몇 번 클릭한 후 말했죠. 서류에 문제가 있어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할머니의 얼굴에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대리는 이미 관심을 잃은 듯 냉정하게 말했죠. 다시 오세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부끄러움과 서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력을 잃은 몸으로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랐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박대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결국 부끄러움에 눈물을 머금은 채 은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창문 밖으로 비치는 차가운 겨울 햇살이 할머니의 외로운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행 지점장 이현우는 할머니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이현우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할머니의 손등에 있는 화상 흉터가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특별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죠. 쪽방 구석에 앉은 김순이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살이 말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 그리고 시력을 잃은 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흰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빛은 그녀의 지난 세월을 가만히 비추고 있었죠. 할머니의 손은 무릎 위에 놓인 채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하는 아들을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순간의 기억, 그리고 얼마 후 찾아온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아픔.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속엔 아들에 대한 기억만은 흐릿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쪽방은 누추했지만 그녀의 작은 서랍 속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그 사진의 모든 부분을 그녀의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으며 기억해냈어요. 아들의 얼굴, 아들의 손길, 아들의 미소. 그 모든 것들이 할머니의 손등에 새겨진 화상 흉터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그녀의 하루는 늘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녀에게 힘든 시간을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인했죠. 매일 아침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연우는 은행 사무실로 돌아와 아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방금 본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여 은행 CCTV 화면을 찾아냈어요. 화면을 천천히 되돌리며 할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할머니가 떨어뜨린 흰머리카락 한 가닥이 눈에 들어왔죠. 이연우는 잠시 망설이다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입양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그의 과거가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잃어버린 친어머니를 찾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그 오랜 그리움이 다시 솟구쳤죠. 할머니의 손등에 있는 화상 흉터가 자꾸만 그의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 있던 그 흉적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연우의 호흡이 조금씩 가빠졌어요. 혹시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직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죠. 그는 오랫동안 숨겨둔 유전자 검사 키트를 서랍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한 가닥을 조심스럽게 검사 키트에 넣으며 마음이 요동쳤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이연우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이 할머니가 정말 그의 친어머니라면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그녀의 삶, 왜 자신을 찾지 못했는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죠. 은행 창문 너머로 흐르는 겨울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기대, 두려움이 뒤섞인 그의 표정은 아무도 읽을 수 없었죠. 쪽방 안 김순이 할머니의 세상은 더욱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에서 당한 모욕은 그녀의 작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이웃 할머니 김복순이 차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참 억울하시겠어요. 요즘 은행들이 참 너무합니다. 김복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김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체념의 한숨을 내쉬었죠. 어쩌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녀의 손가락은 오래된 사진첩을 더듬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어린 모습, 그 기억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죠. 눈물이 고이지만 흘러내리지 않는 눈, 그 눈빛에는 수십 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 어스름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쪽방을 채웠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죠. 기초연금마저 제대로 찾지 못한 오늘 그녀의 마음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창가에 맺힌 서리꽃이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한때 밝고 따뜻했던 그녀의 삶이 이제는 작은 쪽방 한 구석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골목길 소리, 아스팔트를 달리는 자동차 소음, 그 모든 소리들 속에서 김순이 할머니는 오직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죠. 세월은 그녀의 상처를 아물게 하지 못했고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발걸음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연우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은행 사무실 창가에 앉아 멀리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죠. 오래전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건 어릴 적 헤어졌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그를 안아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손등에 새겨진 화상 흉터, 오랫동안 잊혀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연우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입양 생활, 성공한 은행 지점장으로 한국에 돌아온 여정. 하지만 늘 그의 마음 한켠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 깜빡이는 메일 알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한 이현우의 눈동자가 점점 커졌어요. 결과지에 적힌 숫자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유전자 일치율 99.9%. 그 순간 이현우의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그를 덮쳤죠.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 마침내 그의 손에 닿았어요. 은행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갑고 냉철했던 지점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감정에 휩싸인 모습이었죠. 이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할머니의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 감정을 가라앉히려 애썼죠.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잠시 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죠. 이현우는 천천히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등에 있는 화상 흉터를 느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던 할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이현우의 얼굴을 더듬으며 그의 윤곽을 느끼려 했죠. 그의 볼살, 이마, 턱의 선,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의 모습을 손끝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내 아들, 할머니의 목소리에 흐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그리워했던 아들, 그리고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아이를 다시 만난 기쁨에 할머니는 주르륵 눈물을 흘렸죠. 이현우 역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으며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그의 아픔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작은 쪽방은 감동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만난 어머니와 아들. 그들의 재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이현우는 할머니를 꼭 안은 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은행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대리. 이현우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박 대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이현우는 CCTV 영상을 모든 직원들 앞에서 틀어놓았습니다. 할머니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의 고객입니다. 이현우의 목소리에는 냉정한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직원이 우리 은행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박 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그를 향했죠. 이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권에서 일하기 어려울 겁니다. 곧바로 이현우는 할머니를 위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충분한 생활비를 지원했죠.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은행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나가는 듯했죠.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죠.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날, 김순희 할머니의 새 아파트 창가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현우가 마련해준 아늑한 공간에서
할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죠.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편안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오래된 아들 사진과 새로 찍은 이현우와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더듬으며 오랜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죠. 이현우는 매주 할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세월을 이야기로 채워갔고 서로의 삶을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죠. 할머니의 과거와 이현우의 성장 이야기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은행에 만든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따뜻한 금융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는 걱정 마세요. 이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고 김순희 할머니와 이현우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은 그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의 장을 열어가고 있었죠. 인천공항의 한 구석, 구겨진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 김정옥 할머니가 날마다 눈물을 훔치며 바닥에 작은 얼룩을 닦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7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공항으로 출근하여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공항을 정돈합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 할머니에게는 놀라운 사연이 숨어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야, 저 할머니 또 여기 있네. 매일 똑같은 자리만 닦는다니까. 그러게. 대체 뭘 찾는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김정옥 할머니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해서 바닥을 닦습니다. 40여 년 동안 익숙해진 소리였으니까요. 정옥의 눈은 바닥이 아닌 멀리 게이트를 향해 있었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또 헤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옥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한때 그녀는 국제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어요. 세계 각국을 오가며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던 화려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과거의 이야기였죠. 40여 년 전 바로 이 공항에서 5살 아들을 잃어버린 후 정옥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는 사라졌고 경찰과 공항 직원들이 총동원되어 찾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의 관계도 틀어져 결국 이혼했죠. 오늘도 맑은 하늘이네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비행기들을 품어안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녀도 저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국을 누볐지만 이제는 이곳을 청소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죠. 저기 파키스탄행 비행기가 곧 출발합니다. 탑승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정옥은 조용히 영어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방송까지. 정옥의 입에서 각국의 언어가 매끄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죠. 그저 나이든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공항 직원들은 세계항공 포럼 준비로 부산했어요. 로비는 각국의 국기로 장식되고 특별 경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정옥은 여느 때와 같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죠. 하지만 오늘따라 청소구역이 넓어져 평소보다 더 바빴어요. 포럼을 위해 특별히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이번 포럼에는 세계 30여 개국의 항공사 대표들이 온다더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는 거지. 한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그런데 통역은 다 준비됐대. 이런 큰 행사인데 실수 없어야 할 텐데. 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정옥은 그 대화를 들으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한때 그녀도 국제회의에서 통역을 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불어, 일어까지 능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모두 지난 이야기였죠.
지금의 그녀는 그저 공항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노인일 뿐이었어요. 할머니, 여기는 내일 청소하세요. 오늘은 VIP 라운지를 특별히 깨끗하게 해주세요. 시설팀장이 건성으로 말하고는 그녀의 대답도 듣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내쉬며 장비를 들고 VIP 라운지로 향했어요. 푹신한 소파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녀를 맞이했죠. 이곳에서 각국의 귀빈들이 회의를 준비할 것입니다. 정옥은 꼼꼼히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포럼 자료를 발견했어요. 세계 항공 산업의 미래와 도전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이었습니다. 정옥은 주변을 살피고는 잠시 그 자료를 펼쳐봤죠. 영어로 된 글을 술술 읽어내려가는 정옥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전문 용어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하세요?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정옥은 화들짝 놀라 자료집을 내려놓았죠. 아,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정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기서 청소만 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만지지 마세요. 직원은 차갑게 말하고는 자료집을 가져갔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청소를 시작했죠.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읽은 내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사실 그녀는 항공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항공 보안과 관련된 법률을 연구했으니까요. 포럼 당일, 인천공항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항공산업 관계자들로 북적였어요. 정옥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행사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비상이다. 비상. 갑작스러운 소리에 정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행사준비팀장이 직원들을 다급히 불러 모으고 있었죠. 우리 측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오지 못한대. 어떡하지? 행사 시작까지 단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직원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와 일본어, 통역까지 담당할 인물이 오지 못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대체 통역사를 구할 수 없을까요? 다른 통역회사에 연락해 보시죠. 이미 해봤어요. 이 시간에 4개 언어가 가능한 통역사를 구할 수 없대요. 정옥은 조금씩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새싹처럼 말이죠. 저기. 정옥의 작은 목소리가 혼란 속에서 간신히 들렸어요.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용기를 내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모두가 정옥을 바라봤어요. 순간 침묵이 흐르더니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급해요. 그러나 정옥은 물러서지 않았죠. 저는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한때 국제 변호사로 일했거든요. 더 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청소나 계속하세요. 지금 장난할 시간 없어요. 그때 행사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정옥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죠. 정말 통역 가능하세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팀장의 얼굴에 고민이 깃들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죠. 마지막으로 그는 결단을 내렸어요. 할머니, 정말 못하면 바로 내려오셔야 해요. 알겠죠? 이건 국제적인 행사니까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한국항공청장이 단상에 올라 환영사를 시작했어요. 정옥은 부스 안에서 헤드셋을 조정하며 첫 통역을 준비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죠. 전 세계에서 오신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개최되는 세계항공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영어로 통역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영어는 놀랍도록 유창하고 정확했습니다. 억양도 완벽했죠.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이 통역 장치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어서 프랑스어, 일본어로도 자연스럽게 통역이 이어지자 청중들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그녀를 무대에 올린 팀장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항공사 대표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미국 대표가 연단에 올라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복잡한 항공 용어와 전문적인 내용이 쏟아져 나왔죠. 정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단순히 단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항공산업은 현재 탄소 중립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옥은 이 문장을 통역하면서 한국 청중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덧붙였죠. 항공산업은 환경보호라는 전 지구적 과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 중립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중들은 정옥의 통역에 감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발언할 때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일본 대표가 말할 때는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통역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죠. 이 공항에서 저의 5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단 몇 초 눈을 뗀 사이에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경찰, 공항 직원들 모두가 찾아줬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기자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도 멈춘 채로였습니다. 그 후 남편과 이혼했고 변호사 일도 그만뒀어요. 대신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죠.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말입니다. 청중 속 누군가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곳에서 청소를 하며 출발하고 도착하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40년 동안 말이죠. 정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항 안내 방송을 따라하고 외국인 승객들의 대화를 들으며 연습했어요.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기자들은 더 많은 질문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행사장 한쪽에서 한 남자가 정옥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미국 항공사 델터 에일라인즈의 임원 명찰을 단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정옥의 모든 말과 표정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정옥에게 다가갔어요. 주변의 기자들이 그에게 자리를 비켜주자 그는 정옥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정옥 씨 맞으신가요? 정옥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네, 맞습니다만.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죠. 거기에는 김정옥 국제변호사라고 적힌 오래된 명함이 붙어 있었어요. 이 이름이 맞습니까? 정옥은 명함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예전에 제가 쓰던 명함이에요.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정옥과 마이크를 향해 터졌어요. 40년 만의 극적인 재회는 순식간에 행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마이클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죠. 그녀의 손가락 끝으로 아들의 얼굴 윤곽을 더듬으며 꿈이 아님을 확인하는 듯 했어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구나.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속삭여온 말을 드디어 실제로 하게 된 것이었죠. 마이클은 정옥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제 한국 이름이 기억나요. 어머니가 절 뭐라고 불렀는지. 정옥은 오랜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을 끄집어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속삭이던 그 이름을요. 민수. 너의 이름은 민수였어. 민수. 마이클은 자신의 한국 이름을 천천히 되뇌어 봤어요. 양부모님은 제게 마이클이란 이름을 주셨지만 항상 다른 이름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40년의 시간을 메우는 깊은 이해의 순간이었죠. 어떻게 살았니? 정옥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궁금함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
좋은 교육도 받았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델타 항공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죠. 정옥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적어도 고통 속에 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듯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이 계속 말했죠. 항상 무언가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제 뿌리, 제 본래 가족에 대한 궁금함이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과 마이클의 극적인 재회 소식은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40년 만의 기적, 공항 청소부와 항공사 임원의 극적인 모자. 상봉,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 등의 제목으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파되었습니다. 정옥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청소 도구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이클과 함께 공항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무시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정옥님, 어제 통역 정말 대단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을 만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옥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생기가 돌고 있었죠. 마치 수십 년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가벼워 보였어요. 마이클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미국 대사관에 들러야 해요. 어머니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함께 미국으로 가실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아니, 마이클. 엄마는 여기 남을 거야. 마이클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정옥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곳은 내게 의미가 있는 곳이야. 40년 동안 너를 기다리며 살았던 곳이고, 이제는 새로운 의미가 생긴 곳이기도 하지. 여기서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마이클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청소부로 계속 일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두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왔어요. 인천공항 총괄이사였습니다. 한 달 후 정옥은 인천공항 국제협력팀 고문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사무실은 공항 중앙에 위치해 있어 전체 공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이었죠. 오늘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어요. 마이클이 한 달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착하는 비행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 중에 마이클이 탄 비행기가 있을 테니까요. 정옥 고문님, LA발 비행기가 이제 착륙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알려주었어요. 정옥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청소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고 얼굴에는 엷은 화장까지 했어요. 고문님,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해내셨어요. 덕분에 세계 나라와 협약을 맺을 수 있었답니다. 비서가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옥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모두의 노력 덕분이죠. 나는 그저 말을 조금 통역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가 한 일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어요. 국제항공법과 외교관계에 대한 그녀의 지식,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은 인천공항이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입국장으로 향했죠. 예전에는 여기서 바닥을 닦았지만 이제는 VIP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이클뿐만 아니라 그가 소개해준 항공업계 인사들도 함께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정옥은 공항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곳은 내게 가장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 가장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